저부터 책을 읽은 소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되게 재밌게,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사실 두 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발제를 해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생소한,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논의는 되게 생소한 논의인데도 어쨌든 두 분 다 정리를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라별로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사실 해봤는데,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도 제조업 강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동자들의 수요가 높아야 어려운 작업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제조 기술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누가 그리고 그 숙련 그 기준을 누가 확보했느냐? 이제 이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선진국도 이른바 제조업 강국이라는 거는 나라마다 다 그게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구군이 막 갈렸던 거죠. 근데 보면 독일은 정부가 비스마르크 그 시절부터 그 좌파 운동이 막 공산주의자들이 문제했던 장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거지. 그래서 장인들이 이렇게 숙련에 관한 기준 인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장인들한테 주고, 장인들이 책임하에 도제를 키우게 하고, 그 숙련 인증 자격을 따면 처우가 확 올라가게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숙련을 위해 노력하게. 그러면 이제 노조도 노조 나름대로 오시면 저거 장원들한테 우리가 뺏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서로 다 이 숙련 인증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경쟁하면서 더 좋은 숙련 제도를 갖추기에 노력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내에서 경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숙련 제도가 갖춰진 거죠. 그래서 뭐 바이스, 뭐 독일의 명품 차 이런 명품 제조업이 많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 그렇게 숙련을 놓고 직군별로 경쟁하다 보니까 단위별로 경쟁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조업에 결과적으로 달성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건데, 그에 비하면 영국 킹든 보면 영국은 굉장히 양극화된 사회로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업에 종사하는 한 5%, 그 시티 오브 런던에 사는 아주 5%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나온 엘리트들은 아주 이게 신사답게 멋진 옷 입고 뭐 매너 메이크스 맨 뭐 이런 뭐 이게 하면서 신사 옛날 영국 신사를 유지하면서 살고,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허름한 빈민가에서 진짜 아무런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백수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 중간 단계가 다 사라져 버린 거야. 단계가 이제 그런 게 구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서로 그냥 그 원가 따먹기, 저임금 노동 따먹기를 한 거지. 그래갖고 도제란 놈들을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기술 가르쳐 준다고 해서 엄청 싸게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저임금 노동으로 소년 노동공으로 활용을 하고, 제대로 그 인증을 땄을 때 그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주지 않고, 교육도 제대로 하고, 차라리 막노동한다 그러면서 뛰쳐나가고 막노동하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점점 영국의 제조업이 붕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 벤츠나 이렇게 명품 차들, 뭐 볼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영국은 옛날에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이렇게 자동차 회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영국 차 이제 아무도 안 타잖아요. 영국 차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제조업이 붕괴하고 그런 어떤 소수의 어떤 서비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과 그다음에 아주 하층민만 남는 그런 양극화된 구조가 되고, 산업혁명의 고향인 영국에서 오히려 산업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결과가 이 숙련 제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고,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일본은 이 내부화한 거지. 기업이. 일본은 그냥 기업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도요타를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도요타에 입사하면 그 순간 이미 기술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평생 도요타에 근무하면서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거 배우면서 점점 기술 실력이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도요타 시스템이라고 해서 엄청난 그 숙련도를 자랑하는, 그리고 렉서스 같은 명차를 만들어냈잖아요. 대신 그거는 도요타를 벗어나면 못 써먹는 거죠. 그 도요타 안에서 이제 어떻게든 가르쳐가지고 숙련공을 만들어내. 그걸 평생 고용과 연관시키고 연공 서열제와 연관시키고 사내복지를 빵빵하게 해줘서 이 사내에서 교육시켜 놓으면 안 돼, 딴 데 도망 안 가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식의 분절주의적 시스템, 그 내부화하는 시스템, 그 숙련 교육을 그런 시스템으로 갔다면 미국도 이제 그게 안 생기는 과정에서 내부적 갈등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민자가 들어오니까 이 숙련 가진 이민자를 그냥 써먹어 버리거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또 잘 전수가 안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기계
그 자동화해가지고 로봇이 들어와서 숙련공이 아예 필요 없게 숙련공 없어도 그냥 기계가 로봇이 알아서 그냥 자동적으로 굴러가면서 이렇게 제조를 해버리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갔던 거죠. 포인트 같은데 지금 그 제조업이 미국도 사실 영국 비슷하게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흘러갔다는 얘기가 이제 오늘 발제에서 나온 내용이고 그 2차 대전 직전까지 한 2차 대전 정도까지의 역사를 가지고 쭉 이렇게 독일, 일본,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이 네 나라의 사례를 이제 숙련 형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분석을 한 책이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렇게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제조업 강국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도대체 숙련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일본 모델 플러스 미국 모델인 거죠. 결국에 기본적으로 기업이 일본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도 현대에 들어가면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면 현대 안에서 평생 고용으로 연공서열제로 올라가면서 점점 그 안에서 기술을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복지주의적 자본주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는 열심히 데모를 해가지고 월급을 끌어올린 거다. 월급을 끌어올려서 이제 월급을 쫙 끌어올리고 툭하면 파업하고 직장 공장 점거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미국처럼 그 사업자, 예를 들면 전주현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국처럼 야, 이놈들 못 쓰겠다. 내가 기껏 키워놨던 이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파업을 하면서 맨날 1년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파업하고 말이야 월급이나 올려달라고 하고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야 그럼 자동화해. 로봇으로 바꿔. 그래갖고 로봇화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규 고용을 채용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새로 숙련이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릴 거죠. 숙련 뭐 필요해 그냥 로봇이 만들어 버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자동화 비율이 높은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제조업 국가가 된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가면 그때부터는 아예 거의 고용 그 기술자 거의 필요 없고 로봇이 알아서 다 굴리고 그냥 관리자 몇 명만 필요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크게 봤을 때 대충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정치권이 이런 기술 숙련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건 박정희 정권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원철 씨 책 볼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원철 씨 보면 박정희 정권, 박정희 대통령이 그나마 이제 금호 공고를 만든 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 숙련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 직업학교, 그런 어떤 공고 이런 걸 공고 상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선반 작업 같은 것도 하게 하고 그런 최소한의 기술 숙련을 학교에서 좀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올림픽, 기능 올림픽 같은 데도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막 상도 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국가 차원에서 어떤 기술 교육을 장려했던 거는 박정희 정권 때였고 그 이후에 이제 586 세대가 성장하고 자식들을 낳고 이러면서 그냥 기술 공고 상고를 가면 이게 2등 시민으로 처박히는 거고 다 무조건 웬만하면 인문계 가고 다 4년제 대학 가고 그래서 관리직 되라 사무직 되라 이렇게 이제 몰아가면서 이제 기술 숙련이라는 분야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 주류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거죠. 주류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그냥 저 아래로 사실 루저들의 그 공부 못한 애들이 가는 학교로 이렇게 쳐져가지고 이렇게 천시되다가 이명박 정부 때 살짝 이명박 대통령 자체가 약간 그런 본인 스스로가 그런 자수성가한 게 있으니까 마이스터고라 그래갖고 다시 이제 직업학교 또 상고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제 그런 걸 좀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학교에 좀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있잖아요. 바로 은행에 취업해준다든가 티오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제 그 마이스터고에서 이제 숙련을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술교육 강조하는 방향으로 좀 가다가 그것도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다시 또 흐지부지 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또 아예 그냥 그 관심사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정동 교수가 쓴 그 축적의 시간도 공부하고 그랬지만 그런 기술 경쟁이 더 첨예하게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됐을 때는 이제 그런 축적을 하고 있는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 분야에서 근데 이제 그런 분야에서의 어떤 기술 축적을 과연 지금은 이제 대기업들이 그냥 하고 있는 거죠. 대기업들이 R&D 투자를 엄청나게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기술 축적을 그냥 알아서 개별화해서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이렇게 물론 국가도 R&D 지원을 많이 하긴 하죠. 정부 예산으로도 많이 하지만 정말 그렇게 어떤
기술자들의 숙련도를 높이는 그런 거는 약간 좀 이렇게 비어있는 정책 담론에서 일종의 비어있는 영역이 아닌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챙기는 게 의외로 되게 중요하겠구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본 김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 일단 노동 숙련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노동 시장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서 사실 그 전에는 뭐 거시 경제라든지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는 살펴본 적은 있었지만 이제 노동 숙련을 어떻게 다루냐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서 어떤 국가의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이나 큰 흐름, 이렇게 산업 정책 큰 흐름이 어찌 보면 노동의 변화보다 먼저 선행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영국에서 이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돈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찍어냈었고 그 전쟁을 거치게 되면서 그 많이 돈을 찍어낸 것 때문에 이제 엄청난 인플레가 왔고 당시에 이제 엄청 인플레를 좀 낮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보수당에서 물가를 이제 낮추기 위한 어떤 노동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정책을 실시를 해가지고 실질 임금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뭐 당시에 이제 뭐 처칠이 이제 당선이 되고 했을 때도 엄청 노동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좀 그런 정책을 폈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미국은 당시에 이제 뭐 포드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산업이 또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이제 산업화의 큰 흐름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 정책이 그때 당시 이제 결정적일 때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노동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보미 씨 음소거 키시고 그 발제들은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첫 번째 다닌 대학교가 안경사 자격증을 이제 하는 안경광학과를 다녔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안과 의사 닥터님들이 계시고, 안경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검안 의사 자격 시스템이 저희는 없어요. 그래서 독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마스터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독일에서는 이제 검안 의사의 자격을 장인 마스터 과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검안은 검안대로 제조를 할 수 있는 안경을 제조하는 분들은 제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코디 노동 시대인데 빅데이터로 다 충분히 축적될 수 있고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데이터들은 숙련공이나 이런 이제 도제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제조사나 뭐 검안 의사나 이런 이제 안경사나 이런 그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숙련도가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치적으로 너무 간과하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너무 첨예하는 이 집단 간의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요번 발제 해주시는 책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다른 나라 사례도 좀 보면서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같이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책이어가지고 좀 어렵긴 한데 자세히 또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원님 네, 너무나도 잘 들었고요. 두 분 다 너무 발제 너무 훌륭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책은 읽지 않고 그냥 발제문 몇 번 읽고 좀 어렵더라고요. 발제문만 읽어도. 네, 저는
그 우리나라에도 참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이 선진국은 진짜 다르구나. 근데 또 그중에 독일은 더 다르구나. 입니다. 네, 그다음 우리 한승철님. 한승철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어, 저는 사실 책을 사고 발제문도 이해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중간부터 좀 들어서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긴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냥 겪고 애도의 형성에 대해서 뭐 관심은 있지만 좀 어려워 접근하기는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자료나 논리의 바탕으로 해서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하는 걸 저도 관심 있게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일부 흥미롭게 들었고요. 그리고 또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한국에서 제가 본 거에 그냥 얘기하자면은 한국은 일단 전통적으로 또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기술을 천시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 노동 구조 자체도 뭐 계속해서 일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기술 숙련이 좀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현재로서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문화도 있고 그리고 또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근로소득이 그 근로소득보다 훨씬 뭐 수익률도 높고 가성비도 높기 때문에 노동을 천시하는 문화도 있고요. 뭐 세대 간의 분절 현상도 좀 있어서 뭐 586 그 어른분들은 일벌배 스타일로 계속해서 일한다고 하면은 요즘 신세대 MZ 세대는 그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중요하다 보니까 뭐 기술적인 내용도 끝까지 파고들어 모두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퇴근 시간 되면 빨리 가고 싶고 뭐 도제 관계는 좀 갑갑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좀 이런 세대나 환경에 있어서 좀 구조적인 차이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은 뭐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가고 싶어들 하시는데 물론 자체 공장이 있고 자체 생산 라인이 있는 회사들에서 생산직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뭐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 하청이 하청을 주고 뭐 제조 라인도 많이 그런 게 있을 텐데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가서 뭐 기술을 숙련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외주 관리를 하고 서류 작업 위주로 하는 게 좀 많이 보이거든요. 뭐 그리고 한국 뭐 중소기업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그 승진이나 시스템 자체가 처음엔 실무를 하다가 그 후에 관리자로 올라서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면에서도 구조적으로 기술 숙련이 사실 뭐 기술이 좀 더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관리가 좀 더 어울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대기업 같다고 해서 기술 숙련이 이렇게 좀 뭐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다 보니까 약간 구조적으로 기술 숙련이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산업 분야별로 또 혹은 뭐 기술 분야별로 어떤 분야는 뭐 자동화가 더 효율적인 분야가 있고 어떤 분야는 또 기술 숙련이 그러니까 개인이가 가진 그런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시행착오 바탕으로 얻은 기술이 중요한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기전자 반도체는 사실 거의 다 전부 자동화가 돼 있어서 뭐 오퍼레이터 몇 명만 있고 하는 거지 라인 전체 그 워커가 달라붙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기계공학 쪽은 뭐 독일이나 일본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긴 하는데 뭐 아날로그적인 작업이 많다 보니까 뭐 조선소에서 용접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선반이라든가 자동차도 그렇고 이렇게 개인의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기술 축적이 되면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뭐 제가 읽은 몇 개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판단돼서 뭐 이 책 나중에 한번 흥미롭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권효재님 음소거 키시고요. 예,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예. 책은 뭐 아주 좋은 책을 재밌게 잘 읽었고요. 참고로 이 책은 저도 좀 내용이 어려웠는데 끝까지 다 읽고 나니까 책을 읽는 순서대로 읽는 것보다 6장을 먼저 읽고 읽는 게 훨씬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뒤에 보시면 싶고요. 6장을 읽고 전 다시 읽고 있는데 다시 읽으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책을 두 번째 읽고 있는데 뭐 하여튼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저자가 포커싱 하는 거는 소위 이제 정치 경제적 제도가 어떤 원리로 해서 설명이 되느냐 해서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논리, 뭐 제도의 기능으로 설명하는 논리, 역사주의적인 접근 여러 가지 중에서 역사주의적인 접근과 정치적인 타협과 힘의 균형에 의해서 제도가 설명된다. 제도는 생성되고 변화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숙련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숙련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여기서 뽑아내는 것은 다소 좀 저희가 오버스러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이 텍스트는 주로 19세기 중반에서 2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네 나라를 비교하는 거고 독일만 가면 이제 5장에서 독일을 2000년 직전까지 상황을 더 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사실 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큰 공장 출신인데 우리나라 상황은 여기서 말하는 그 한 1990년대 상황에서 다시 저희는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각 나라의 제도의 변천사하고 우리나라를 직접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저도 읽으면서 고민이 된 부분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그 산업계가 향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여기 이 책에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 저자의 주장을 보면은 정치적 동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 정치적 동력을 가지고 그걸 뭐 계급적 이해라고 할지 그 뭐 분파의 이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저는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고등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숙련 교육을 잘 시켜서 숙련도를 높이자 했을 때 독일에 성공하고 영국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독일은 숙련에 투자를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체제를 만든 거고 영국은 그런 체계를 안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 탤런트 사람 빼먹기를 한다든지 그 숙련에 시간을 들인 사람 바보 되고 숙련에 시간 안 들이면은 돈을 버는 오히려 그런 개인은 이득인데 사회적으로는 이제 손해를 보는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러거든요. 소위 말해서 어떤 숙련이나 기술을 익혔을 때 소위 수많은 자격증이 있으나 그게 사실 돈은 되지는 않고 그게 어떤 장기적인 노동소득의 차이를 갖고 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도 숙련을 익힐 필요를 느끼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국내에서 숙련도를 인정받고 돈을 제일 잘 버는 직업은 도배사예요. 도배사의 세계는 엄청나게 그 서티피케이트부터 도제 교육부터 그 인정해주는 그 뭐랄까 이 인증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뭐 도배사 안에서 그 클래스가 높은 사람은 하루 일당 30만 원 이상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어떻게 바꿀 거냐 주제로 들어가면 네 박정은 네 그래서 이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고민하면은 오히려 이 책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고민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우리나라의 사례만 본다고 하면은 제가 공부하려고 했던 이 책이나
이 책을 쓴 사람이 더 발전시킨 이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 책을 공부하고 나서 한국은 그럼 어떻게 발전했느냐를 한번 보고 나서 한국의 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를 뭐 나중에 내년쯤이나 시간이 됐을 때 한번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점이에요. 아니 저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저 책을 사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다 절판되고 요 책이요? 헌책방도 수원이나 가야 있더라고. 네. 그래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 뭐 재본을 하던가 해야지 할 거면. 예, 그 그럼 뭐 일반- 저기 제가 책을 분해해서 하나 떠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플러스 알파한 게 이 책이거든요. 네, 참고하십시오. 이 책은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책은 100쪽인데 뒤에 건 한 500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 앞에 책을 뭐 재본을 맡기든가 해서 뭐 다음에 좀 네네. 처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발제자들한테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한진구 기자,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시죠. 한민구 기자입니다. 한진구 기자님. 네. 중요한가요? 맞아요. 제가 일단 책이 많이 어려웠고요. 정말 어려웠고. 근데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일단 사실 발제를 맡으면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뭐 좀 죄송스럽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좀 들었던 생각이 도제교육 이렇게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미루는 게 한국에 어디가 있을까 하니까 요즘에 코딩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코딩 학원을 진짜 많이 가요. 여기 채용되는 걸 보니까 그냥 당장에 무슨 벙커라고 부르는 학원에서 기술만 배워가지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회사에서는 또 얘네가 벙커 출신이라는 걸 알면 또 안 뽑아주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 필요한 기술만 익혀가지고 오내가지고 조금만 응용을 시키면은 잘 못 따라온다는 생각을 또 하더라고요. 그럼 사실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친구가 코딩을 하고 싶으면은 뭐 배울 수 있는 길이 없고, 뭐 기업에서 일단 뽑아놓고, 사실 뭐 대기업 뭐 회계팀으로 가거나 그럴 때 다 회계사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뽑아놓고 뭐 교육도 좀 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뭐 회계 업무를 맡기던 재무 업무를 맡기던 그렇게 하는데, 코딩 쪽은 지금 그 인력을 뽑는 데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절대 안 뽑으려고 하고 있는 게 조금 생각이 났어요. 그게 이 책이랑 좀 어떻게 접목이 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 제가 이해도가 부족한 관계로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주제네요. 그 다음에 김선엽 씨? 김선엽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저희가 1, 2장 발제와 이제 3, 4장 발제 간의 시간 텀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 텀이 되게 감사했었고요. 1, 2장 발제를 보고 또 천천히 책 그래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만약에 그 시간 범위가 없었으면 그 앞에 말씀해 주신 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너무 어려움을 많이 읽으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은 책이었었고요. 근데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안에서의 이런 노동시장이라든지 도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도 많이 느꼈지만 하나의 그 연구 결과물로서 되게 저는 많이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책 보고서를 쓴다든지 혹은 논문을 쓴다든지 하는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이 이제 단순화시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실제 뭐 이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떤 걸 정책 효과로 볼 것이냐, 또 그럼 이 정책을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이냐를 되게 단순하게 커트 잘라버리는 과정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여러 가지 부분, 뭐 이게 정책 행위자 혹은 노동조합이라든지 고용주라든지 그들의 뭐 정치적인 동맹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도 돼 있고, 혹은 또 사회적인 부분의 변수들도 상당히 쭉 이렇게 팔로잉을 해오면서 하나에 대한 설명, 이 제도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해오는 것을 보면서 물론 실제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갖고 이런 연구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만약 본인이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구축되고 이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약간 뭐라고 할까요? 조금 맥락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 여러 가지 다양한 더욱더 변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병천 부원장님 얘기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음소거 키고 말씀해 주시면 송평장관. 네. 네. 제가 책을 봤는데 미국식 자본주의는 왜 만들어졌고, 독일식 자본주의는 왜 만들어졌고, 스웨덴식 자본주의 그리고 넓게 보면 그게 마르크스주의의 전통도 그런 거랑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문으로 치면 제도주의 경제학이 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중간쯤에 있는 것 중에 조절기돈이라는 아글리에타라는 사람으로 유명한 책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좀 오랜만에 보는 류의 책인 거죠. 그래서 뭐 아주 많이 낯설진 않는데요. 그리고 옛날에 또 약간 조금씩 들었던 얘기들도 있고,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좀 그 다른 분들이 그 우리 김선엽 선생님이나 한민구 기자님이 일단 그 발제하시는 좀 되게 고생이 많았고요. 옛날에 우리가 박정희 관련 무슨 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목이 제가 약간 개발 독재와 박정희 시대인가? 그게 실은 약간 제도주의 경제학이랑 조절 이론 관련된 걸 딱 그 압축한 거를 그때 우리가 한 책 한 권에 한 3분의 1 정도를만 했는데, 그때 이제 하영이가 그거를 그 중에 하나를 맡았었는데 이 분량은 되게 얇았어요. 근데 이게 막 꽉꽉 밟은 압축 파일 같은 논문이에요. 한 논문이. 그래서 자기가 페이지가 얇아가지고 깔보고 했는데 거의 뭐 몇 날 며칠 걸렸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나고요. 여기서 좀 약간 이제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숙련 내짐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본주의 변화 얘기를 좀 약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지금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편의상 뭐 그 어떤 지식 기반 자본주의 또는 정보 기반 자본주의 이런 거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박정희 때 한참 했던 게 중화공업 베이스였잖아요. 중화공업 자본주의가 있었고, 중화공업 자본주의 바로 전에는 약간 경공업 자본주의가 있었고, 경공업 자본주의 전에는 약간 편의상 수공업 자본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약간, 근데 직인 길드, 그러니까 장인의 시대는 수공업 자본주의의 시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수공업 자본주의 그다음에 이제 수공업 자본주의 이전에는 약간 이제 그 진짜 그 어떤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아닌 거에 경계가 있었던 거죠. 그 도시 기반 길드 체제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공업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초창기였다고 칠 경우, 그때 주된 어떤 그 생산자가 장인이었던 거고, 그 여기 마스터라고 나오는 마스터의 특징은 지금으로 치면 의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그 기술을 익히는데 거의 한 30년 가까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도제 시스템을 거친 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에 그 미용사 직업이랑 지금 미용사 직업이 많이 달라졌어요. 20년 전에는 미용사 직업도 예컨대 좀 오랜 세월 뭔가 숙련을 쌓아야 됐다는 거면, 지금은 무슨 변화인지 모르는데 좀 더 빨리 기술을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수공업 자본주의가 경공업 자본주의가 되면서 자본주의가 좀 더 기계화되고, 다만 경공업 자본주의는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약간 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기계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중화공업 자본주의가 되면서 기계를 만드는 기계 산업이 어떤 자본주의가 되죠. 그래서 그 중화공업 자본주의 만나는 게 약간 포드주의라든가 이제 그런 숙련의 변화 같은 거랑 연동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그 어떤 정부 장인이랑 손을 잡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민자랑 손을 잡냐,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미숙년이랑 손을 잡냐 같은 거는 자본주의 변화에서 필요한 어떤 노동력의 수요 공급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저자는 좀 약간 내부 정치적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환경 변화 얘기는 좀 약간 생략한 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정치 연합을 둘러싼 건데 우리 뭐 이제 한국으로 치면 지금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오늘이 마침 페이스북에 옛날에 쓴 글이 가끔 돌아오잖아요. 과거의 오늘길. 제가 좀 이따 한번 다시 올릴게요. 박근혜 정부 때 한 게 뭐가 있냐면 임금 피크제 관련된 정책이랑 그다음에 약간 연공서열 같은 걸 좀 줄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든가 한국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계열이 엄청나게 반발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도 거기서 같이 반발했고. 근데 제가 보기에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게 뭐냐면 정치연합 전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청년을 자기네 편으로 확실히 끌어당겨 가지고 어떤 86세대가 우리가 정치권 86 말고 지금 노동운동 자체가 86세대라고 봐야 돼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자체가. 그래서 86세대의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과 86세대가 일종의 정치연합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고, 지금 예컨대 윤희숙 씨가 우리가 했던 책 중에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책이 정치의 배신이라 그러던데, 윤희숙 씨가 정책의 배신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존의 노동운동 및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는 86세대 및 민주노총과 짝짝꿍해가지고 청년들의 이해관계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86세대 이해관계랑 청년 이해관계가 약간 이제 어떤 균열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인정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과 청년이 정치연합을 맺고, 그리고 일종의 연공제 타파 같은 걸 주장하고, 민주당은 연공제 유지, 86 민주노총이랑 연합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정치를 볼 때, 그리고 이런 게 실은 방금 말한 이게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이에요, 실은.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투쟁 이전에 있는 계급적 관계를 서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정치연합의 어떤 메커니즘은 어느 시대나 작동하는 거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 예컨대 스페인이 프랑코 독재 정권으로 유명했던 나라인데요. 스페인 내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스페인이 곧바로 민주주의가 된 게 아니라 70년대 이후에 민주화가 돼요. 유럽에서 스페인과 그리스는 뒤늦게 민주화가 된 나라죠. 그런데 스페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스페인 민주노총, 우리나라로 치면 민주노총이, 스페인 노총이 스페인 민주화 운동의 한 축이었어요. 프랑코 독재 정권과 싸우는 한 축이어가지고 그래서 스페인의 민주화 운동 세력, 삼인주의 세력이죠. 삼인주의 세력이 정치의 주류화가 되는 과정에서 스페인 노총한테 유리한 제도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고용 보호제도를 강력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스페인의 청년들이 40%가 노동조합이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사회 전체에 아주 좋은 기여를 했을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은 한테는 좋아지지만 신규 진입자한테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40% 50%가 돼버린 거죠, 스페인이.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거죠. 연공서열이 우리나라가 높은 이유는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에요, 실은. 연공서열 제도 자체가. 그래서 연공서열이 자기네가 어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 어떤 87년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인 거죠, 우리나라 민주노조 운동이. 그러니까 민주노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법과 제도를 한국의 진보 세력은 지지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정치연합은 그런 식으로 형태가 다르지만 언제나 작동을 한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건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숙련 얘기를 좀 하면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윤범기 기자님이 잠시 얘기했지만 한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주도 산업화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한 거라기보다 그러니까 영국,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영국은 원래 리버럴한 전통이 있었고 또 기존 체제가 강했었고 이제 미국은 또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또 뭔가 기존의 질서가 없었고 독일 입장에서는 독일은 약간 추격형 경제이긴 하지만 또 독일 역시도 유럽에서 중부 유럽의 역사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이제 일본이 좀 약간 추격형에 가까웠다고 봐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 경제 압축 경제 성장을 했던 나라 대만 축 정도를 지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박정희가 주도했고 한국의 숙련의 거점은 공업고등학교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업고등학교가 거점이었고 그다음에 공업고등학교는 그 안보 위기랑 연동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이제 지금 이 책이랑 다른 거냐면 그 경공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 중심 노선을 채택하는 건 64년도부터예요. 근데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수출 10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 이런 걸 하다가 그 68년도에 그 68년에 69년, 70년, 71년을 거치면서 닉슨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미국에서 베트남 반전 운동이 등장을 하고 미국의 닉슨이 등장을 하면서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하려고 그러면서 그 연장으로 그 헨리 키신저가 중국에 가가지고 71년도에 중국에 몰래 그러니까 미리국이 아니라 중국에 몰래 가가지고 네탕트를 하게 되면서 미국은 이제 전면 철수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미국이 북한이 남한을 적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봐가지고 김신조 일당을 내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울산 공비 사건이라든가 땅굴 사건이라든가 해가지고 그때 오원철 씨 책을 보면 당시 68년, 9년, 70년, 71년, 72년 이 한 5년, 6년 동안 남북 간 교전만 600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가 몰랐던 건데. 그러면 제 얘기는 뭐 하는 거냐면 한국의 숙련은 자본주의 변화만으로 만들어진 숙련이 아니라 안보 위기랑 연동해서 만들어진 숙련 체제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적인 그 국민적 합의 기반이 그 좀 여러 개가 있었던 거죠. 북한한테 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일본 식민지에서 있었던 식민지 트라우마, 또 하나는 북한에서 느꼈던 어떤 그 안보 위기랑 연동한 어떤 숙련 체제. 그래가지고 숙련 향상과 중화공업 향상은 그냥 내가 돈 버는 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게 북괴의 침략으로부터 막아내는 거랑 연동돼 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잔재가 산업전사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거죠. 당시 산업전사. 그게 남아있는 지금 스포츠에 남아있는 게 태극전사인 거죠. 그래서 산업전사가 남아있는 말이 지금 태극전사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 잔재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는 박정희 시대가 있었던 거고 박정희 레짐, 박정희가 만들었던 틀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 가고 부분적으로 87년도에 균열이 왔는데 어떤 자본가 노동 사이에 막 힘겨루기를 하다가 그게 바뀌는 과정이 또 한편으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87년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과도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과도기 때는 민주노동당이라는 곳을 통해서 제가 이제 창당 발기인이었던 민주노동당이라는 쪽을 통해서 노동 쪽이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반영한 거죠. 그래서 하나는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레짐이 있었고 민주화가 되니까 그 숙련 문제에 대해서 유럽은 이제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일본은 숙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자들이 연공급이 일본이 연공급의 원조 국가인데 우리나라 연공급과 일본 연공급의 차이는 일본은 숙련과 연동된 연공급인데 우리나라는 숙련과 거의 관계없는 연공급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의환 교수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가들은 그리고 이제 냉전 반공주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노동조합이랑 대화가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실제로 노동조합도 약간 회사 망해라는 컨셉으로 막 이제 노동조합도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숙련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임금 당장 따먹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회사가 쓴 전략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자본 장비율을 높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로봇 국가가 됐어요. 그 로봇 장비율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이거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쫙 올라가요. 그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노동의 숙련이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자본의 숙련이 쌓이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런데 다만 중국 경제가 부상을 하면서 대박을 친 거죠. 뭐 그런 정도가 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숙련은 지금은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전체의 내용과 또 관련된 건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상 중에 되게 중요한 현상은 제 생각에는 대학교의 등장이에요. 그래서 숙련은 여기서는 작업장에서 숙련이 주로 된 거라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숙련은 두 군데로 분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숙련이 있는 반면 또 하나는 대학교에서의 숙련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압축 경제 성장으로 치면 공업고등학교, 전문대학교, 공대,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 스터디에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스터디는 전혀 안 나오는 석주이씨, 이제 반도체 석사 과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석박사, 일종의 이제 공대를 중심으로 한 석박사 과정. 그래서 이거는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우리나라 GDP가 지금 1인당 GDP가 이게 PPP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32,000달러에서 35,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한국이 지금 1인당 GDP가. 그러면 이게 박정희가 공업고등학교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1인당 GNP가 당시에는 1,000달러 정도였어요.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 2,000달러 안 됐었거든요. 한 1,000달러에서 1,500달러였는데 1,000달러 때는 공업고등학교인 거고, 그 다음에 전문대 한 10,000달러 얹어일 때는 전문대인 거고, 그 다음에 뭐 한 15,000달러 얹어일 때는 공대가 중요한 거고, 20,000달러 얹어일 때는 석사 박사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0,000달러에서 40,000달러가 되려면 MIT, 스탠퍼드 정도나 칭화대랑 다이다이를 뜰 수 있는 정도의 숙련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무슨 그냥 회사 가서 직장 상사들한테 반도체 나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어떤 고도의 물리학적인 견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경험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떤 하나는 자연과학적, 공학적, 그다음에 이제 기업 특수적, 이게 복합적으로 필요한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큰 덩어리를 하나 있는 거고, 또 한 덩어리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숙련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하나는 뭐냐면, 독일 사례가 됐건 영국 사례가 됐건 일본 사례가 됐건 미국 사례가 됐건 뭐가 있는 거냐면, 새로운 자본주의 환경 변화에 걸맞는 숙련 변화를 둘러싼 어떤 그 작업장 내 계급투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거라든가, 그 다음에 미래차 전기차를 도입하는데 현대차가 반대한다는 거라든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둘러싼 게 있는 건데,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만 숙련의 재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학교 교사와 총장들도 반대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 정원제를 하고 있고 학과 정원제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해반 출신인데, 제가 어느 날 한 몇 년 지나서 한 10년, 20년 지나서 고등학교를 갔더니 문해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문해반 아무도 안 간대요, 문해반을. 제가 모교였던 데는 애들이 다 댄스 동아리 같은 데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문해반 시장이 사멸하고 댄스 동아리 시장이 바뀐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국문과가 사라져야 되고, 국문과가 비유하면 국문과 같은 게 사라져야 되고, 일종의 AI과라든가 빅데이터과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국문과 교수들이 그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문과 재학 동문들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것만의 숙련 재편인 게 아니라, 그 대학교에 종사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숙련 재편을 반대해가지고 청년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 문제가. 다시 말해서 독일에서 타이민주주의 노동조합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장인 숙련과 정치연합을 맺은 것처럼, 현재 한국에서 숙련의 재편, 예컨대 청년이라는 친구들은 자본주의 변화에 오히려 자기네가 적응하기 원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은 사회에 나갔을 때 쓸모 있는 걸 배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냥 교수 새끼가 자기가 과거에 배운 거를 자기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갔을 때 쓸모 있는 걸 배워야 되는데 교수라는 집단은 자기가 과거에 배운 거를 현재 가르치는 거고 학생은 현재 배우긴 하지만 미래에 써먹을 만한 걸 배우고 싶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미스매치가 있고 교육 공급자 집단과 수요자 집단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고 청년 세대와 나이 먹은 세대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누가 수요 팩터에서 이해관계에 부합하냐, 그 정치 주체가 누구냐, 그 누구와 함께 정치 연합을 할 거냐. 아까 전에 우리 그 권여대 선생님이 잘 말씀했는데 누구와 동맹을 맺을 거냐. 저는 그게 지금 자본주의 환경 변화에 관심 있는 전 집단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대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청년의 정치 동맹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지향적 정치 조직을 만들려고 그러면 민주당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국회 신성장 앞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사람들로 만약에 우리가 국회 신성장 정당을 만든다. 그냥 국회 신성장당, 대한민국 신성장 신경제성장당 또는 청년과 함께하는 신경제성장당을 만들면 삼성전자가 대학교를 주도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포스코 모델의 전국화예요. 제 생각엔. 그래서 삼성 반도체 공대를 만들도록 도와줘야 되고 현대 미래 전기차 공대를 만들도록 도와줘야 되고 SK 하이닉스 공대를 만들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법과 제도를 그거를 만들어 다 도와주는 게 그게 우리 책에서 나왔던 나라마다 달랐지만 그 독일, 영국, 일본, 미국이 달랐지만 어떤 데는 그 직인이랑 정치연합을 하고 어떤 데는 노동조합이랑 정치연합을 하고 어떤 데는 장인 마스터랑 정치연합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부의 전통적인 주요인 세력인 86세대와 민주노총 세대와의 전면적인 노선투쟁이 불가피하다. 청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약간 이게 다른 세력이라 생각해요. 계급적으로 다른 세력, 계급적으로. 다만 주도권 싸움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서 아무튼 이제 또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은 숙련이 작업장 안에서만 있는 게 노동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 파트랑 작업장 파트가 숙련이 크게 두 가지가 이원화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환경 변화가 벌어지고 있으면서 세대 문제, 청년 문제, 작업장 문제, 어떤 그 기술의 재편 문제 등등까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고 한국 현재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후에 새로운 계급투쟁과 정치연합 그다음에 누구를 우리의 동맹군으로 그리고 누구를 대표하는 정치를 할 건지 그래서 민주노총 앞잡이 노릇을 하는 정치를 할 건지 아니면 아직 세력은 미약하지만 민주노총이 훨씬 세요. 아직은 여기랑 전면전하면 우리가 100점 100패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체 51% 정치하면 어떻게 재구성할 건지 이런 거를 좀 1차 방정식이 아니라 좀 약간 다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을 보면서 그런 것까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남았으니까 이 책의 5장, 6장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든 그 궁금점이나 고민거리를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성균관대랑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성균관대 재단이 돈을 많이 투자한 걸로 아는데 그럼 성균관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디였죠? 대우가 어디 효성이 중앙대가 또 어디 기업이 하나 들어갔죠? 중앙대가. 두산. 두산이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쓰려고 하는 책에 담기는 내용 중에 일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기업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개 맞죠? 네.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일자리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대기업이 있어요. 그게 제조업 대기업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대기업은 내수 기반 대기업이 있어요. 그게 KT 같은데요. 한나라당의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씨가 자기 딸을 취업시킨 데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KT예요. 왜 KT냐면 KT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가 금융권이에요. 금융권. KB 금융주주 그 이명박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됐건 뭐 KB은행이 됐건 뭐 신한은행이 됐건 신한은행은 오히려 일본 쪽이어가지고 집어넣기가 좀 어려워요 오히려. 내지는 우리금융이라든가 산업은행 이런데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일종의 규제 산업과 관련된 대기업 이게 정경유착의 핵심 거점이에요. 여기가 완전히 그 정치권 새끼들이 싹들이 들어가는 데가 이쪽이에요. 세 번째 대기업 있어요. 그건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그래서 예컨대 우리 강원랜드 있잖아요. 강원랜드. 지난번 박근혜 때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강원랜드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낙하산으로 다 취업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공정한 취업을 반대해요. 사람들이. 사원들 전부가 다 반대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 낙하산으로 그 저기 뭐야 우리 권성동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권성동이 그 취업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는 만약에 강원랜드가 대학을 만들도록 하면은 그거는 그냥 강원랜드 그 똑같은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대기업인데, 그러니까 1번 그 일종의 우리가 전통 제조업 대기업, 두 번째 내수산업과 연동된 대기업, 세 번째는 공기업 대기업인데 여기는 절대로 대학을 만드는 걸 도와주면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그 불공정의 참호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불공정 로스쿨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불공정 대학을 아예 통으로 만드는 거가 되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날 거고 글로벌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제조업에 한해서 대학을 만들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엄청나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 안 만들면 손해볼 정도의 파격적 세제 혜택, 그리고 판교나 분당은 그런 이제 IT 기반이나 기술 기반 중견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대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문대나 공업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는 아까 잠깐 도배사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안경점 얘기를 했는데, 협회가 공업고등학교랑 연계할 수 있는 거를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본질은 뭐냐면 기업 현장의 요구를 대학, 그러니까 그 석박사 교육, 학부 교육,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특히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한해서는 기업이 주도하도록 만드는 게 교육개혁의 본질이에요. 제가 생각에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성균관대는 성대가 해가지고 평판이 좋은데 중앙대학교는 두산이 해가지고 망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그 기업의 문화가 달라서 그러는 얘기도 있고, 성대는 기업 문화가 괜찮은, 삼성은 괜찮은 거고 두산은 원래 엉망진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혹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윤범 기자님 혹시 이런 얘기를 알면 좀 저를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인하공대도 마찬가지고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대학교가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기업이 대학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그 중간 제도가 뭐냐면 계약 학과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것도 약간 비슷한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보는 지금 어떤 숙련, 그러니까 기업, 교육, 청년, 숙련, 그거의 교차점이 방금 말한 것들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마강래 교수님이 중앙대 교수님이니까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네요. 자, 우리 음소거 좀 다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우리 사진 한번. 자, 음소거, 자, 가급적 비디오 다 켜주시고요. 화면 좀 잠깐 봐주세요. 책이 있으면 책 이렇게 들어서 펴주시고요. 자. 네, 뭐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네, 재밌었습니다. 안녕. 거예요, 체질. 바이바이. 아빠의 이제